255. 동시적인 것에 있어서의 미신. 무엇인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한 친척이 먼 데서 죽게 되면 같은 때 우리는 그의 꿈을 꾼다. 따라서 이러이러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수많은 친척이 죽는데도 우리는 그들의 꿈을 다 꾸지는 않는다. 그것은 맹세하는 난파자의 경우와 같을 것이다. 물에 빠져 숨진 사람들의 봉헌판을 훗날 사원에서 볼 수는 없다. 어떤 인간이 죽고 어떤 올빼미가 울고 어떤 시계가 서 있다. 모든 것이 같은 밤, 같은 시각에 일어났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을까? 이 예감이 가정하고 있는 것 같은 자연과의 이러한 친밀함은 인간을 우쭐하게 만든다. 이러한 종류의 미신은 세련된 형식으로 역사가와 문화 묘사가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개인과 여러 민족의 생활에 많이 들어있는 모든 무의미한 병행에 대해서 일종의 공수병에 걸리곤 한다. 256. 학문으로 연마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의 엄밀한 학문을 얼마 동안 엄밀히 해왔다는 사실에 있어서의 가치는 각별히 그 성과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성과는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바다에 비하면 사라져버릴 만큼 작은 한 방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에너지, 추진력, 지구력 등의 강인성을 증대시킨다. 인간은 어떤 목적을 한 목적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배워버린 셈이다. 이 점에 있어서 한때 학문적인 인간이었다는 사실은 그 뒤에 행하는 모든 일에서 볼 때 대단히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257. 학문의 젊은 매력. 진리의 연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매력은 진리가 낡고 권태를 느끼게 하는 오류와 모든 점에서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매력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확실히 아직도 학문의 청춘기에 살고 있으며 아름다운 소녀를 좇듯이 진리를 좇고 있다. 그러나 진리가 언젠가 늙고 시들한 눈매를 가진 여인이 되어 버렸다고 하면 어떨까? 거의 모든 학문에서 그 근본 통찰은 최근에 와서야 겨우 발견되었거나 아직도 찾는 중이다. 이것은 모든 중요한 사항이 이미 발견되었고 이제 학자에게는 겨우 가을에 떨어진 이삭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 이러한 감각은 몇몇 역사 부분에서 알 수가 있다. 그 경우와는 얼마나 다른 자극을 주는 것일까? 258. 인류의 상. 문화의 수호신은 첼리니가 페르세우스 상을 주조했을 때와 같은 방법을 취한다. 용해된 양이 부족할 것 같았지만 그것은 만들어져야만 했다. 그래서 첼리니는 그릇과 접시, 그 밖에 손에 닿는 대로 집어넣었다. 그것과 같이 문화의 수호신은 오류, 악덕, 희망, 환각, 그 밖에 가장 조악한 금속과 보다 고귀한 금속도 집어넣는다. 왜냐하면 인류의 상이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에서 질 낮은 소재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쨌단 말인가. 259. 남성 문화. 고전시대의 그리스 문화는 남성 문화다. 여성에 관해서는 페리클레스가 그의 애도사 속에서 여성은 남성 사이에서 될 수 있는 한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때가 가장 좋다는 말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소년에 대한 남성들의 애정관계는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않는 정도로 모든 남성 교육에 필요한 유일한 전제였다. 여성의 모든 고등교육이 오랫동안 연애와 결혼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진 것과 거의 같다. 그리스적 본성이 지닌 힘의 이상주의는 모두 그 관계에 몰두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와 5세기에 있어서만큼 젊은 사람들이 주의 깊게 애정이 풍부하게 단지 그들의 그 최상의 것, 남성적 미덕의 관점에서 다루어진 적은 아마 두 번 다시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에 임박한 자는 그가 사랑하고 있을 때 최고의 것을 주므로 라는 휠덜린의 아름다운 말처럼 이 관계가 고상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만큼 여성과의 교제는 시시하게 보였다. 아이의 출산과 쾌락의 관점, 그 이상의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정신적인 교제는 없었다. 진정한 연애조차 없었다. 나아가서 여성이 각종 경기와 연극에서까지 배제되었던 사실을 고찰하면 종교적 예배만이 여성들의 유일한 고급 오락으로서 남을 뿐이다. 그런데 비극에서는 엘렉트라나 안티고네를 등장시켰는데 이것은 실생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았으나 예술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참았던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모든 비참한 것을 실생활에서는 참을 수 없지만 예술에서는 즐겨 보는 것과 같다. 여성들에게는 아버지의 성격이 될 수 있는 한 손상되지 않은 채로 계속 살아있는 아름답고 강한 육체를 낳고 대단히 고도로 발달한 문화에 의한 신경의 자극이 지나치게 격화되는 것을 막는 일 이상으로는 아무런 과제도 없었다. 이것이 그리스 문화를 비교적 오랫동안 젊게 유지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정신은 그리스의 어머니들에게서 항상 또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260. 위대함의 향락에서의 편견. 사람들은 분명히 모든 거대한 것과 뚜렷한 것을 과대평가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온 힘을 하나의 영역에 쏟아붓고 자기를 하나의 거대한 기관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유익하다고 느끼는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견해에서 유래한다. 확실히 본인에게는 자기 힘을 균형 있게 훈련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 왜냐하면 모든 재능은 그 밖의 힘들에서 피와 힘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흡혈귀이며 지나친 생산은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까지도 거의 미치게 만들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술의 범위 안에서도 극한적인 성질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주의를 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매혹되려면 훨씬 저급한 교양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에 굴복한다. 261. 정신의 폭군들. 신화의 빛이 들어오고 있는 데에서만 그리스인의 삶은 빛나고 있다. 그 밖의 부분은 어둡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은 바로 이 신화를 버리고 말았다. 마치 양지에서 음지로 암흑에 몸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어떠한 식물도 빛을 피하지는 못한다. 결국 그 철학자들은 더 밝은 태양을 찾았던 것뿐이었다. 신화는 그들에게 충분히 밝지도 찬란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빛을 그들 모두가 진리라 불렀던 것에서, 즉 인식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그때 인식은 아직 더 커다란 빛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젊었고 샛길의 모든 곤란함과 위험에 대해서 아직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
그때 인식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모든 존재의 중심점에 이르고 거기에서 세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만했다. 이 철학자들은 자기와 그들의 진리에 대하여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 진리로서 그들의 이웃과 선인을 모두 내동댕이 쳤다. 그들은 모두 호전적인 무법의 폭군이었다. 아마도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이 주는 행복이 세상에서 이 이상으로 컸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가혹함, 오만함, 포악함, 악의 등도 이 이상으로 컸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면 되고 싶어 했고 되기도 했던 폭군이었다. 아마도 솔론만은 예외이리라. 솔론은 시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개인의 폭정을 경멸했는가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사업, 자기의 입법에 대한 사랑에서였다. 그리고 입법자라는 것은 폭군이라는 것에 더욱 세련된 형식이다. 파르메니데스도 법칙을 세웠고 아마 피타고라스와 엠페도클레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낙시만드로스는 한 도시를 건설했다. 플라톤은 최고의 철학적 입법자와 국가 건설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의 화신이었다. 그는 자기 본질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을 겪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말년에 가서 가장 음울한 자기 혐오에 쓴 즙으로 채워졌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위력을 잃어감에 따라 그들은 더욱더 자기 혐오와 비방에 의해서 내면적으로 변질해갔다. 갖가지 분파가 거리에서 자기들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자 모든 진리 애호자의 영혼은 질투와 분노로 엉망진창이 되었다. 폭군적 요소는 독이 되어 그들 몸에서 미쳐 날뛰었다. 이들 수많은 폭군은 날고기를 서로 물어뜯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들한테서는 사랑의 불꽃은 이제 전혀 번뜩이지 않았고 그들 자신의 인식에 대한 기쁨은 너무나 적게 남아 있었다. 일반적으로 폭군들은 대부분 살해되고 그들의 자손은 대가 끊긴다는 속담은 정신의 폭군들에게도 역시 해당된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짧고도 폭력적이며 그들에 대한 영향력은 갑자기 끊어진다. 우리는 거의 모든 그리스인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늦게 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스킬로스, 핀다로스, 데모스테네스, 투키디데스가 그렇다. 그들의 한 세대, 그것으로 언제나 완전히 끝장인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 역사에서 폭풍과 같은 것, 공포를 자아내는 것이다. 사실 지금은 거북이의 복음이 찬양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거의 될 수 있는 대로 긴 시간에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라는 속담에 따라 마치 모든 시대에 걸쳐 역사가 만들어져 왔다는 정도만을 의미한다. 아, 그리스 역사는 이토록 빨리 지나가 버렸다. 이토록 사치스럽고 과격하게 살 수 있었던 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인의 역사가 흔히 찬양받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경과를 취해왔다고 믿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거북이가 아킬레우스와 경주하는 경우처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법으로 점진적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점진적인 것을 바로 참으로 자연적 발전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스인의 경우 모든 것이 급속하게 전진하지만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하강한다. 기계 전체의 운동이 대단히 고조되어 있어서
그 차바퀴에 던져진 단 하나의 돌이 기계를 튀어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의 돌이 이를테면 소크라테스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때까지 그토록 놀랄 만큼 규칙적인, 그러나 물론 너무나 신속했던 철학적 학문의 발전이 파괴되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마법에서 자유로웠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상실되어 버린 철학적 인간의 더 높은 원형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하는 물음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플라톤 이전의 시대를 엿보는 것은 이러한 원형을 만드는 조각가의 작업실을 엿보는 것과 같다. BC 6세기와 BC 5세기는 그 자체가 나은 것보다 더 많은 것과 더 높은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과 모순에 머물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의 원형의 상실, 새로운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었던 최고의 철학적 삶의 가능성의 상실, 이 이상으로 중대한 상실은 아마 없을 것이다. 더 낡은 원형조차 대부분 왜곡되어 전해지고 있다. 나에게는 탈레스부터 데모크리토스에 이르는 모든 철학자들을 인식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힘들게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재생하는 데 성공하는 자는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원형의 형상들 사이를 산보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능력은 물론 드물다. 그것은 고대 철학의 지식에 종사하고 있었던 후기 그리스인에게조차 결여되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서 말한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보는 눈을 전혀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탁월한 철학자들이 허망하게 살아온 것처럼, 또는 순전히 그저 소크라테스 학파의 논쟁을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무리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겨진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는 발전 속에 하나의 틈이, 즉 하나의 균열이 있다. 뭔가 커다란 불행이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그 위대한 조각상의 예비 수련의 의미와 목적을 인식시켰을 유일한 조상이 부서졌거나 실패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영원히 작업실의 비밀로 남아있다. 그리스인에게 일어난 일, 모든 대사상가는 절대적 진리의 소유자라는 믿음 속에서 폭군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정신사 또한 그들의 정치사가 나타내는 난폭한, 성급한, 위험한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런 사건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다. 많은 같은 일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다. 물론 차츰 드물어지고 오늘날에는 거의 모두가 그리스 철학자들의 순수하고 소박한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오늘날에는 반대론과 회의론이 너무나 세고 소리 높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의 폭군들의 시대는 지나갔다. 고급 문화의 범위에서는 물론 언제나 하나의 주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주권은 이제부터 정신의 과두 정치가의 손에 장악된다. 그들은 모두 공간과 정치적 분리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 그 구성원들은 여론과 대중 상대의 신문잡지 기자의 판단이 어떤 좋고 나쁜 평가를 유포하든 서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분리시키고 적대시켰던 정신적 우월이 지금은 결합하는 것을 예사로 한다. 만약 개개의 인간이 반정신과 반교양의 우민 정치적 성격에 맞서 투쟁하게 될 경우뿐만 아니라 대중활동의 도움을 얻어 하나의 전제 정치를 수립하려는 시도에 맞서 투쟁하게 될 경우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같은 조건 아래 살고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들의 손을 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개개의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온갖 조류를 거역하고
자기 길에서 인생을 끝까지 헤엄쳐 나갈 수 있을까? 소수의 정치가들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에게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낀다. 그들은 자기들의 표지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는 자유로우며 자신의 처지에서 싸우고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굴복하기보다는 차라리 몰락하려고 한다. 262. 호메로스. 그리스인의 교양에 있어서 최대의 사실은 역시 호메로스가 그처럼 빨리 범헬레니즘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리스인이 달성한 모든 정신적, 인간적 자유는 이 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인의 교양이 지닌 본래의 재난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호메로스는 집중하는 것으로 천박하게 만들고 보다 진지한 독립 본능을 해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간혹 헬레니즘적인 것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호메로스에 대한 항의의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었다. 모든 위대한 정신적인 힘은 해방작용과 병행해서 억압작용도 한다. 그러나 인간을 억제하는 것이 호메로스냐 성서냐 학문이냐 하는 것 등은 물론 다른 문제다. 263. 재능. 오늘날처럼 고도로 발달된 인류에 있어서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많은 재능의 통로를 부여받는다.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만이 강인성, 지속성, 에너지 등을 타고나며 이것에 길들여질 뿐이다. 그래서 그 소수만이 재능 있는 사람이, 즉 실제로 가진 만큼의 능력으로 재능 있는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해 작품과 행위에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264. 재기가 넘치는 자는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된다. 학문적이지는 않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정당하건 그렇지 않건 재기에 넘치는 모든 예감을 높이 평가한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교제하는 사람이 재기로 그들을 즐겁게 하고 자극시키며 불타게 하고 진지함과 해학으로 이끌어가고 권태에 대한 가장 유효한 부분으로서 지켜주기를 바란다. 학문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와는 반대로 여러 가지를 창안하는 재능이 학문 정신에 의해서 아주 엄격히 제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겉으로만 빛나고 그럴싸하게 보이며 흥분을 도발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흔히 눈에 띄지 않는 진리야말로 학문 정신이 인식의 나무로부터 흔들어 떨어뜨리려는 과일인 것이다. 그 정신은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권태로운 자와 재치에 넘치는 자를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신을 수호하는 영혼은 정신이 곳곳에서 현실적인 것, 견고한 것, 참된 것에 한해서만 이 즐거움을 느끼도록 열대 식물뿐 아니라 사막조차도 지나가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잘것없는 학자의 경우에는 재기 넘치는 일반인의 멸시와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재기 넘치는 사람들은 흔히 학문을 혐오하게 된다. 거의 모든 예술가처럼. 265. 학교에서의 이성. 학교는 엄밀한 사고, 신중한 판단, 일관된 추리 등을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학교는 이 작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이를테면 종교로부터 눈을 돌려야 한다. 물론 학교도 인간의 불투명함, 습관, 욕망 등이 너무나도 팽팽한 사고의 활을 훗날 다시 느슨하게 하게 되리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영향이 미치는 한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과 다른 것보다 뛰어난 것을 억지로 강요하게 된다. 적어도 괴테가 판단하듯이 인간 최상의 힘인 이성과 학문을 말이다. 위대한 자연과학자 폰 베어도
아시아인과 비교해서 유럽인의 뛰어난 점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일의 근거를 말할 수 있는 훈련된 능력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아시아인은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한다. 유럽은 일관된 비판적 사고의 학교에 들어왔고 아시아는 여전히 진리와 허구를 구별할 줄 모르고 자기 확신이 자기의 관찰과 규칙적인 사고에서 유래하는지 상상에서 유래하는지를 자각하고 있지 않다. 학교에서의 이성은 유럽을 유럽답게 만들었다. 중세의 유럽은 아시아의 일부분과 부속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즉, 그리스인 덕택에 얻은 학문적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266. 과소평가된 김나지움 교육의 효과. 사람들은 김나지움의 가치를 실제로 거기에서 배운 것들과 결코 잃어버리는 일 없이 집으로 갖고 온 것들에서가 아니라 가르치기는 하지만 학생은 마지못해서 몸에 지닐 뿐 가능한 한 빨리 몸에서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들에서 찾고 있다. 고전 작가를 읽는다는 것이 교양 있는 자는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지만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편이라면 그것은 기괴한 일이다. 아무리 보아도 그것을 읽기에는 아직 미숙한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만으로도 때로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만 해도 훌륭한 저자에게 흰 곰팡이를 묻히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보통 간과되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교사가 실제로 답답하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고도의 두뇌 체조가 되는 고급 문화의 추상적 언어를 말한다는 것. 젊은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과의 대화와 거리에서는 대개 들을 수 없는 개념, 용어, 방법, 인용 등이 교사의 언어에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다만 듣고 있기만 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지성에 학문적 고찰 방법이 미리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훈련에서 전혀 추상작용에 접촉하지 않은 순수한 자연의 아이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267. 많은 언어를 배우는 것. 많은 언어를 배우는 일은 기억을 사실과 사상 대신 말로 가득 차게 한다. 그런데 기억은 누구나 일정 한도의 내용물밖에 넣을 수 없는 그릇이다. 그리고 많은 언어의 습득은 모든 기능을 가진 것처럼 믿게 하여 실제로도 교제함에서 일종의 매혹적인 외관을 덧붙여준다는 점에서 해를 끼친다. 또한 철저한 지식을 얻고 건실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를 저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해를 끼친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모국어 내에서의 더욱 미묘한 어감의 뿌리에 내리치는 도끼다. 그것에 의해 이 어감이라는 것은 치명적으로 손상당하고 파괴당한다. 최대의 문장가를 낳은 두 민족, 그리스인과 프랑스인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교제는 더욱더 세계 시민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런던의 훌륭한 상인은 바야흐로 8개 언어의 문서나 구술로 자기 뜻을 통해야 한다. 많은 언어를 배우는 일은 물론 하나의 필요악이다. 그러나 이 악이 결국 극단적이 되면 인류는 한 가지 치료법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먼 장래에 언젠가 하나의 새로운 언어가 처음에는 상업어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정신적 교제의 일반 언어로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언젠가 항공이라는 것이 있게 될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다. 무엇 때문에 언어학이 1세기 동안이나 언어 법칙을 연구하고 각 언어에 필요한 요소, 가치가 있는 요소, 장점 등을 평가해 왔겠는가. 268. 개인의 투쟁사에 대해서.
우리는 몇몇 문화를 체험해가는 개개인의 인생 속에서 두 세대 사이, 즉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혈연의 친근감이 이 투쟁을 첨예화한다. 어느 편이건 자신이 상세히 알고 있는 상대편의 내막을 가차없이 증거로 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투쟁은 각 개인 속에서도 가장 치열한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모든 새로운 단계가 잔혹한 부당함으로 그리고 그 수단과 목적을 오해한 채로 지난날의 단계를 무시해버린다. 269. 15분 빨리. 우리는 간혹 자신의 시대를 벗어난 견해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단지 앞으로의 10년간의 통속적인 견해를 선취하고 있는데 불과한 사람을 간혹 볼 수 있다. 그는 여론을 그것이 여론이 되기 전에 가지고 있다. 즉 그는 진보한 견해를 다른 사람들보다 15분 빨리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들과 탁월한 사람들의 명성보다 훨씬 높게 마련이다. 270. 읽는 기술. 강력한 방향은 모두 일방적이다. 그것은 직선의 방향에 가깝고 직선처럼 배타적이다. 즉 그것은 약한 당파와 약한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되돌아가는 것처럼 다른 많은 방향에 접촉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문헌학자가 일방적이라는 점도 지나치게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 하나의 동업조합을 형성하고 몇백 년이나 계속되어 온 원문의 복구와 순수 보존 및 원문의 해석이 드디어 올바른 방법을 발견하도록 만들었다. 중세의 전반은 엄밀한 문헌학적인 해석, 곧 저자가 말하는 바를 단순하게 이해하려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방법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한 업적이었다. 이것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올바르게 읽는 기술, 즉 문헌학이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모든 학문은 지속성과 불변성을 얻게 된 것이다. 271. 추론하는 기술. 인간이 수행한 최대의 진보는 올바르게 추론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결코 쇼펜하워가 추론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되 판단은 몇 사람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가정한 것처럼 자연적인 그 무엇이 아니며 나중에 습득된 것으로서 아직도 지배적인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추론이란 고대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다. 모든 민족의 신화, 마술과 미신, 종교적 예배와 율법 등은 이 명제에 대한 무진장한 증거의 보고다. 272. 개인의 문화 연륜. 정신적 생산력의 강약은 유전적인 재능보다는 그와 함께 주어진 활력의 정도에 의한 것이다. 30세의 젊은 교양인은 대체로 그들 생애의 하지점에서 되돌아서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정신적 동향을 혐오한다. 그러므로 그때 계속 성장해가는 문화가 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새로운 세대가 필요하다. 한편 그것도 멀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던 그 시기에 아버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전된 활력을 자식은 거의 써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그는 전진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길은 두 번째로 지나는 것이 되므로 조금 쉽게 그리고 빨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식은 아버지가 알고 있던 것과 같은 것을 배우는데 그만큼 많은 힘을 소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괴테처럼 아주 활력을 많이 가진 인물은 잇따라 4대에 걸쳐서도 불가능했을 정도의 많은 것을 통과해 나간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도 앞서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은 다음 세기에 가서야 겨우 그들을 따라잡는다. 그래도 완전히 따라잡진 못한다. 자주 중단하여 문화의 통합, 발전의 일관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역사의 과정에서 얻은 정신 문화의 일반적인 단계들을 점점 더 빨리 되찾게 된다. 그들은 현재 종교적으로 감동한 어린아이들처럼 문화에 파고들기 시작하여 아마도 10살쯤 되면 이러한 감각의 최고조의 영역에 도달해서 학문에 접근하고 더 약화된 형식들, 범신론으로 옮겨간다. 신과 불사, 그 밖의 것에서 아주 벗어나지만 하나의 형이상학적 철학의 마법에 걸리게 된다. 그것도 또한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린다. 그것과는 반대로 예술은 점점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듯이 보이며 그것으로 잠시 동안 형이상학은 또한 예술로 변형해서 아니면 예술적으로 정화하는 기분으로 남아있다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감각은 점점 지배적 경향을 띠고 사람을 자연과학과 역사를 향하게 하고 특히 가장 엄밀한 인식 방법으로 이끌어가서 예술에는 일방적으로 온화하고 겸허한 의의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모두 한 인간의 초기 30년 안에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그것은 아마도 인류가 3만 년 동안이나 뼈와 살을 깎아온 것과 같은 과업의 간결한 되풀이일 것이다. 273. 물러선 것이지 뒤 돌아간 것은 아니다. 현재 아직도 종교적 감각에서 자기 발전을 시작하는 그리고 그 뒤 아마 더 오랫동안 형이상학이나 예술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 상당한 거리를 돌아온 것이며 다른 현대인과의 경주를 분리한 전제 밑에서 시작하는 셈이 된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공간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열정과 에너지가 속박을 벗어나 끊임없는 힘이 용암의 흐름같이 마르는 일이 없는 샘에서 솟아나는 그런 영역에 머무는 것으로서 단지 적당한 시기에 그 영역에서 떨어져 나오기만 하면 그는 더욱 급속히 전진할 것이다. 그의 발은 날개를 달고 있다. 그의 가슴은 더 조용히 숨을 길게 참을성 있게 호흡하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는 도약하는데 충분한 여지를 얻기 위하여 뒤로 물러섰을 뿐이다. 그래서 이 후퇴에는 뭔가 무서운 것, 위협적인 것마저 있을 수 있다. 274. 예술적 대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한 단면. 뒤떨어진 사람들이 거의 생각도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들 마음의 칠판에서 지워버리는 어떤 발전 단계를 의식적으로 단단히 붙잡아 그것에 대한 충실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탁월한 문화의 표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겨우 몇 명만이 알고 있는 고급 회화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여러 단계를 기술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적 연구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능력을 기른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의 한 부분, 하나의 민족 또는 하나의 인생을 계기로 아주 일정한 사상권, 감각의 일정한 강도, 어떤 것의 우세, 어떤 것의 후퇴 등을 표상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기 때문이다. 우연히 남아있는 원기둥과 벽의 유적에서 하나의 신전의 인상을 재건하듯이 주어진 단서에서 그와 같은 사상과 감정의 체계를 재빨리 재건할 수 있다는 점에 역사적 감각이 성립된다. 역사적 감각에 가장 가까운 성과는 우리가 이웃들을 순전히 일정한 체계로서 갖가지 문화의 대표자로서 즉 필연적이지만 변하기 쉬운 것으로서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발전 속에서 모든 단편을 떼어내어 그것을 독립된 것으로서 세울 수 있는 일이다. 275. 퀴닉파와
에피크로스파. 퀴닉파는 고급 문화인 고통이 증가되고 강화되는 것과 욕망이 가득 찬 것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다. 즉 그들은 아름다운 것, 알맞은 것, 어울리는 것, 즐거운 것 등에 향하는 수많은 의도가 똑같이 풍부한 쾌락의 샘뿐만 아니라 아울러 불쾌의 샘도 솟아나오게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 이 통찰에 따라 그는 이러한 의도의 대부분을 포기하고 어떤 문화의 요구에서 멀어짐으로써 자기를 소극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는 어떤 자유와 강건함에 대한 감각을 얻는다. 그리고 차츰 습관에 의해 그의 생활 방식이 견딜 만한 것이 되면 그는 사실 불쾌를 느끼는 것이 문화인보다 드물어지고 약화되며 동물에 가까워진다. 게다가 그는 모든 일을 대조의 자극을 받아 느끼고 욕설을 퍼붓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의해 다시 동물의 감각 세계를 높이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에피크로스파는 퀴닉파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학파 사이에는 일반적인 기질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뒤에 에피크로스 학파는 여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의 좀 더 높은 문화를 이용한다. 퀴닉파는 부정 속에 머물러 있는데 불과하지만 에피크로스파는 여론을 얕보고 있다. 머리 위에서는 바람 속에서 나뭇가지가 술렁거리며 바깥 세계가 얼마나 심하게 동요하고 있는가를 알리고 있는데 에피크로스파는 말하자면 바람 한 점 없이 편안하게 지켜진 어두운 복도를 거닌다. 그와 반대로 퀴닉파는 말하자면 알몸으로 바람 부는 바깥을 걸어다니며 무감각하게 될 때까지 몸을 단련하는 것이다. 276. 문화의 소우주와 대우주. 인간이 자기 자신 속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세력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자기 속에 문화에 관한 가장 훌륭한 발견을 한 것이다. 학문의 정신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형 미술 또는 음악에 대한 사랑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한쪽 세력을 전멸시키고 다른 쪽 세력을 완전히 해방시킴으로써 이 모순을 지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렇다면 그에게는 대단히 커다란 문화의 건물을 스스로 쌓아 올려 그 두 세력이 비록 건물의 서로 다른 끝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 머물 수 있고 다른 한편 둘 사이에 유화적인 중간 세력이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돌발하는 싸움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의 우세한 힘으로써 살게 되는 길밖에 없다. 개인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문화의 건물은 그러나 시대 전체의 문화 구조와 아주 꼭 닮아 이 구조에 관한 더욱 진보된 유추적 교훈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의 대건축이 발달한 모든 곳에서 이러한 건축의 과제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여러 세력을 억압하거나 속박하지 않고 융화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277. 행복과 문화. 어렸을 때의 환경을 되새겨보면 우리는 깊은 감동에 잠기게 된다. 정원이 있는 집, 묘지가 있는 교회, 연못이나 숲 등 이러한 것을 우리는 언제나 고뇌하는 자로서 다시 바라보게 된다. 우리 자신에 대한 동정이 우리를 덮쳐온다. 그 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뇌를 겪어왔는가. 더구나 여기에는 모든 것이 조용하게 영원히 남아있다. 우리만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동요하는 것이다. 우리는 떡갈나무에서처럼 시간의 흔적이 남지 않은 몇 사람의 인간과도 만나게 된다. 농부, 어부, 나무꾼 등 그들의 옛 모습 그대로다. 저열한 문화를 눈앞에 두고 감동하고 자신을 동정하는 일은 더 높은 문화의 표시다. 여기서도 높은 문화에 의해서 행복은 어쨌든 증가되지 않았던 것만은 명백해진다. 삶에서 행복과 안이함을 거두려는 자는
언제나 높은 문화를 피하는 것이 좋으리라. 278. 춤의 비유. 어떤 사람이 인식에 있어서 순수함과 엄밀함을 고수하며 또한 다른 순간에는 시, 종교, 형이상학 등의 100걸음 정도 앞서 나가게 해놓고 나중에 그들의 힘과 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힘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커다란 교양의 결정적인 표시라고 간주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요구 사이에서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학문은 그 방법에 절대적 지배를 강요하고 이 강요가 관철되지 않으면 갖가지 충동 사이에서 분별도 없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또 다른 위험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 곤란한 문제의 해답을 적어도 하나의 비유로 보기 위해서는 춤이라는 것이 갖가지 충동 사이에서 지쳐 여기저기를 비틀거리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상기해 보면 된다. 높은 문화는 대담한 춤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많은 힘과 유연성이 필요하다. 279. 삶을 가볍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삶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주요 수단은 삶의 모든 사상의 이상화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화란 어떤 것인가를 그림에서 충분히 명료하게 보게 된다. 화가는 보는 사람이 너무 면밀하게, 너무 예리하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물러나서 바라보도록 강요한다. 화가는 구경꾼과 그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구경꾼의 눈의 예리함까지 마찬가지로 일정한 정도의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 이러한 일에서 그는 절대로 불확실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기 삶을 이상화하려는 모든 사람은 삶을 너무 면밀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눈을 고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령을 괴테는 터득하고 있었다. 280. 삶의 짐을 덜어주는 것으로서의 장애와 그 반대 경우. 인간의 어떤 단계에서는 삶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이 좀 더 높은 단계에서는 삶의 짐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삶에 더욱 힘든 것을 체험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 경우도 일어난다. 예를 들면 종교는 사람이 자신의 무거운 짐과 곤란함을 없애달라고 그것을 우러러 보는 경우 또는 너무 높게 공중으로 뜨지 않도록 자신을 얽어놓은 사슬로서 그것을 내려다보는 경우에 따라 이중의 얼굴을 가지게 된다. 281. 고급 문화는 반드시 오해받는다. 지식욕 외에는 교육받은 종교적 욕구만을 하나 더 가지고 있던 학자들처럼 자기의 악기에 단 2줄의 현만을 메어놓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현을 켤 수 있는 사람들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저급 문화에 의해서 언제나 잘못 해석되는 것은 여러 현을 가진 더 높은 문화의 본질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예술이 종교적인 것에 가장된 모습으로 간주될 때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것에 그치고 마는 사람들은 학문조차도 종교적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마치 농아들이 눈에 보이는 운동이 없다면 음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처럼. 282. 탄식의 노래. 명상적 생활의 후회와 때로는 그러한 생활의 과소평가를 수반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시대의 장점이리라. 그러나 우리 시대에 위대한 도덕주의자가 부족하고 파스칼, 에픽테토스, 세네카, 플루타르쿠스가
거의 읽히지 않고 노동과 근면함, 건강이란 위대한 여신의 시녀였던 이 근면함이 이따금 질병처럼 미쳐 날뛰듯이 보인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사색을 위한 시간도 사색할 때의 편안함도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제 사람들은 다른 견해를 음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생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으므로 정신과 눈도 어중간하게 또는 그릇된 관찰과 판단에 익숙해져 모든 사람이 철도 여행을 통해 고장과 주민을 아는 여행자와 비슷해진다. 독자적이고 신중한 인식 태도는 거의 일종의 광기로서 멸시받는다. 자유정신은 특히 학자들에 의해 악평받고 있다. 그들은 자유정신의 사물을 관찰하는 방법에 자신들의 심원성과 개미 같은 근면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불평하여 자유정신을 학문의 한 구석에 가두어 두고 싶어 한다. 그런데 자유정신은 고립된 처지에서 학자와 박식한 자의 전체 소집군을 지휘하고 그들에게 문화의 진로나 목표를 보여준다는 순전히 다른 더욱 높은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래 불러진 것과 같은 탄식은 아마 멈춰질 때가 오리라. 그리고 언젠가 명상의 정령이 당당하게 귀환할 때 스스로 침묵을 지킬 것이다. 283. 활동적인 사람의 주요 결함. 활동적인 사람에게는 보통 고급의 활동이, 개인적인 활동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관리, 상인, 학자로서, 즉 같은 종류의 존재로서는 활동적이지만 명확한 개체의, 더구나 둘도 없는 인간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들은 태만하다. 그들의 활동이 거의 언제나 다소나마 부조리하다는 것이 활동적인 사람의 불행이다. 이를테면 돈을 모으고 있는 은행가에게 그 부단한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서는 안 된다. 이 활동은 부조리한 것이다. 활동적인 사람은 돌이 굴러가듯이 기계적인 무감각성을 쫓아 굴러간다. 모든 인간은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직까지 노예와 자유인으로 나누어져 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하루의 3분의 1을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노예다. 비록 그가 그 밖의 점에서는 정치가, 상인, 관리, 학자 등 어떤 자건 마찬가지이다. 284. 한가한 사람을 위해서. 명상적 생활의 평가가 저하된 표시로서 학자들은 지금 일종의 성급한 즐거움을 찾아 활동적인 사람과 경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즐거움을 본래 그들에게 속해 있는 그리고 사실 훨씬 많은 즐거움이 되는 방식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학자들은 한가함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한가함과 무의는 고귀한 것이다. 무의가 실제 온갖 악덕의 시초라면 그것은 적어도 모든 미덕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셈이 된다. 한가한 인간은 언제나 활동적인 사람보다도 그래도 아직 더 나은 인간이다. 그러나 내가 한가함과 무의라는 말로 여러분을 태만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다고는 설마 생각하지 않겠지. 285. 현대의 불안. 현대의 격동이 서쪽을 향해서 점차 커져가므로 미국인에게는 유럽의 주민들이 총체적으로 휴양을 즐기는 존재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 자신은 꿀벌과 말벌처럼 한데 뒤엉켜 날고 있다. 이 격동은 대단히 커져서 고급 문화는 이미 그 과일을 잊게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사계절이 너무나도 성급하게 겹쳐서 이어지는 것 같다.
침착성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명은 하나의 새로운 야만으로 끝날 것이다. 어떠한 시대에도 활동적인 사람, 즉 침착성이 없는 사람이 이 이상 소중히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명상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것은 인류의 성격에 대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될 필수적인 수정 작업의 하나다. 실제로 마음과 머리가 침착성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개개의 사람은 누구나 그것만으로 자신이 단지 좋은 기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익한 미덕조차도 가지고 있으며 이 미덕의 유지에 의해서 하나의 보다 높은 과제마저도 완수하는 것이라고 믿을 권리가 있다. 286. 활동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태만한가? 무슨 일에 있어서도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독자적인 의견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 개인은 모든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의 새로운,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위치를 차지하는 독자적인, 일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적인 사람의 마음속에 가로놓인 태만성은 인간이 그 독자적인 셈에서 물을 깃는 것을 방해한다. 의견의 자유는 건강과 마찬가지다. 둘 다 매우 개성적이어서 양쪽 모두에게서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개념은 세워질 수가 없다. 한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것이 다른 개인에게는 이미 병의 원인이다. 그리고 정신의 자유에 이르는 많은 수단과 길이 더 고도로 발달한 사람에게는 부자유에 이르는 길과 수단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287. 인생의 평가. 애증의 교차는 오랫동안 인생에 대한 자기 판단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내적 상태의 특징이다. 그는 잊지 않고 사물에서 받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모두 마음속에 담고 있다. 마침내 그의 영혼의 칠판이 경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는 현 존재를 멸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게 된다. 또한 사랑하지도 않으며 어떤 때는 즐거움의 눈으로 어떤 때는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 존재 위에 누워 자연처럼 여름 같은 기분 혹은 가을 같은 기분에 젖어들기도 할 것이다. 288. 부산물. 진심으로 자유로워지려는 자는 전혀 강제가 없더라도 결점과 악덕의 경향을 함께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노여움과 혐오가 그를 덮치는 일도 더욱 드물어질 것이다. 즉 그의 의지는 인식하는 것과 그 수단, 즉 그 안에서 그가 인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속적 상태 외의 아무것도 열렬히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다. 289. 질병의 가치. 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은 때로는 그가 일상의 자기 직무, 일 또는 사교라는 병에 걸려 있으며 그런 것들로 인해 자신에 대한 사려를 완전히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간파한다. 그는 질병이 그에게 강요하는 한가함에서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다. 290. 시골에서의 감각. 산맥과 숲의 선 같은 확고하고 안정된 선을 삶의 지평에 갖고 있지 않으면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의지까지도 도시인의 본성처럼 불안정하고 산만하게 탐욕스럽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행복을 갖지 못하여 주지도 못한다. 291. 자유정신의 조심성. 인식만을 위해 살고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외면적 삶의 목표, 사회나 국가에 대한 그들의 최종적 지위는
곧 도달된 것으로 생각하고 예컨대 사소한 관직 또는 단지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재산으로 만족하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 재물에 큰 변화가 생기고 정치적 질서가 전복될 때 자신들의 삶도 함께 내동댕이 쳐지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모든 것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조금만 에너지를 소비한다. 축적된 온 힘을 다하여 말하자면 긴 숨으로 인식의 원소회로 침잠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은 깊이 잠수하여 물 밑바닥까지 보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신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만 그 끄트머리만을 잡고 싶어 할 것이다. 그는 사물을 그 주름의 전체 넓이와 물결의 넓이라는 점에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주름 속에 말려드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도 부자유, 종속, 복무 등의 일상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이따금 그에게는 자유의 일요일이 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는 삶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아마 그의 인간에 대한 사랑까지도 조심스럽고 숨이 짧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인식의 목적에 필요한 한에서만 애착과 맹목의 세계에 관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애정이 결핍되어 있다고 그를 비난하는 소리가 있을 경우에 그는 공정의 수호령이 제자이며 피후견인인 자신을 위해 변명을 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는 그의 덜렁대는 형제가 하는 것처럼 숭배하는 거대한 대중 앞에 몸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조용히 세상을 살고 세상에서 나가는 것을 예사로 하는 세련된 영웅주의가 있다. 비록 어떠한 미로를 편력해 왔건 어떠한 바위 밑을 그의 흐름이 잠시 겨우 지내왔건 간에 빛을 쬐게 되면 그는 밝고 가볍게 거의 소리도 내지 않고 자기 길을 나아가며 햇빛이 그 바닥까지 투과하여 장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292. 앞으로. 그럼 확실한 발걸음과 신뢰를 가지고 지혜의 길을 나아가라. 당신이 어떠한 존재든 경험의 원천으로서의 당신 자신에게 봉사하라. 당신의 본질에 대한 불만을 던져버려라. 당신 자신의 자아를 책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쨌든 당신은 인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100개의 계단으로 된 사다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투입된 것은 유감이라고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시대가 이 행복 때문에 당신은 행복하다고 찬양하고 있다. 아마 후세 사람들은 없이 지내야 할 경험도 지금 당신에게는 여전히 주어지도록 이 시대는 탄원한다. 여전히 종교적이었다는 것을 경멸하지 말라. 어떻게 당신이 아직도 예술과 순수하게 접촉하고 있었는지를 완전히 구명하라. 바로 이러한 경험의 도움을 빌려야만 당신은 과거 인류의 거대한 도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며 더듬을 수 있지 않을까. 이따금 몹시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고장, 불순한 사고의 고장에서야말로 고대 문화의 가장 근사한 열매들의 대부분이 성장해 온 것이 아닐까. 사람들은 종교와 예술을 어머니와 유모처럼 사랑해 봤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명해질 수 없다.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서 바라보고 그것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한 마력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역사에 그리고 이쪽과 저쪽의 조심스러운 저울 접시 놀이에도 정통해 있어야 한다. 과거의 황야를 통하여 고뇌에 찬 위대한 걸음을 걸었던 인류의 발자취를 되밟아
거닐어 보라. 그렇게 하면 당신은 모든 인류가 두 번 다시 갈 수 없고 가서는 안 되는 곳을 가장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매듭이 어떻게 다시 맺어지는지를 온 힘을 다하여 미리 알려고 애쓰면서 당신 자신의 삶은 인식의 도구와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얻게 된다. 당신이 체험한 모든 것, 즉 모든 시도, 미로, 오류, 착각, 정열, 당신의 사랑과 희망 등이 당신의 목표에 남김없이 동화되도록 하는 일은 당신 손에 달려있다. 이 목표란 자신이 문화의 고리에서 생긴 하나의 필연적인 사슬이 되어 이 필연성에서 일반 문화의 진행에서의 필연성으로 추리해가는 일이다. 만약 당신의 눈이 당신의 본질과 당신 인식의 어두운 샘의 바닥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져 있다면 아마 그 거울 속에서 미래 문화의 먼 별들도 보일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진 삶이 너무나 힘들고 모든 즐거움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꿀도 인식의 꿀보다 달지 않다는 것, 낮게 깔린 비애의 구름도 당신의 기운을 회복하기 위한 우유를 짜낼 유방으로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다. 노년이 찾아오면 당신은 자연의 소리에 세계 전체를 즐거움으로 지배하는 자연의 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가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 노년의 그 정점을 갖는 이와 같은 인생은 지혜 속에서도 변함없는 정신적 기쁨의 부드러운 햇빛 속에서도 정점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 즉 노년과 지혜를 당신은 인생의 한 산등성이에서 만난다. 자연이 그렇게 바랐던 것이다. 그 뒤 죽음의 안개가 다가오는 것은 때가 왔다는 것이며 화를 낼 아무런 까닭도 없다. 빛을 향하여 당신의 마지막 움직임, 인식의 어떤 환호성, 당신의 마지막 목소리.